대행 스님께서는 믿고 맡김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현대과학에서는 믿고 맡김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명상연구의 개척자인 미국 하버드대 내과 교수 허버트 벤슨 교수가 명상의 실천에 있어서 믿음, 빌리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표한 이래 미국에서는 믿음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또 믿음에 관한 책들이 출판되었으며 그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미국에서 출판된 책들은 다음과 같으며 즉 이런 책들이 있으며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즉 Belief of Biology of Belief는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로 번역되어 있고 이 책은 믿음 코드 31, 이 책은 셀프힐링, 이 책은 치유혁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상상 임신을 하면은 입덧도 하고 또 임신한 사람처럼 실제로 자궁도 이렇게 커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 또 플라세보 효과 혹은 가짜약 효과를 하여 그 효과가 33%에서 80%의 범위에서 실제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란 가짜 약인 줄 모르고 그것을 진짜 약으로 믿었기 때문에 진짜 약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과거에는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벤슨 교수에 의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하여 괄목할 만한 연구들이 진전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약에 대한 믿음의 힘을 보면은 카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팀은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약인 프로작을 준 다음 뇌의 PET MRI를 촬영한 것과 즉 이 부분과 그리고 가짜약을 프로작이라고 속이고 주면서 뇌의 PET MRI 촬영한 것 위에 부분 이것을 비교했더니 가짜약을 준 경우에도 진짜 약을 복용한 것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정도로 뇌가 활성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뇌가 활성화된 부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파킨슨병 환자에게 플라시보 가짜약을 주었더니 뇌에서 진짜로 도파민 물질이 생성되었고 뇌 영상 촬영에서 운동 영역이 활성화되었으며 환자는 실제로 움직임이 수월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간절한 믿음은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50대 중반에 중풍을 맞아 전신이 마비된 채 몇 년을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늘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저기까지 걸어갈 수만 있다면 뛰어내릴 텐데 라는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소원은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창밖을 뛰어내려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창문까지 가서 뛰어내릴 생각으로 가족들에게 부탁하여 벽에 못을 치고 굵은 밧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누운 채 하루 종일 그 줄을 당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당기기도 힘들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쉬워지더니
몸의 마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비가 풀리는 것을 보고 자살할 생각을 버리고 대신 살 생각으로 더욱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조금씩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뇌세포가 재생된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힘에 대해서 치과병원에서 이빨을 발치를 할 때 치과 의사가 마취 주사를 놓으면서 긍정적 메시지, 즉 이 진통주사는 확실히 진통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와 미적지근한 메시지, 즉 진통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그 진통 효과에 큰 차이가 납니다. 또 가짜 수술도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베일리 의대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의 연구에 의하면 중증의 무릎 통증을 가진 무릎 관절염 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무릎에 국소마취를 하고 무릎에 절개를 하고 관절 내시경을 삽입한 다음에 손상된 연골을 깎아내고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나면은 절개 부위를 봉합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전통적인 정형외과 수술을 한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무릎에 국소 마취를 하고 무릎에 절개를 하고 무릎하고 관절 내시경을 삽입한 다음에 손상된 연골은 깎지 않고 그냥 혼탁된 무릎 관절액을 세척하여 깨끗이 한 다음에 절개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무릎에 국소 마취를 하고 절개까지는 하고 그 다음은 수술하는 채 하면서 40분을 지체한 다음에 절개 부위를 꾸며주는 가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2년 동안 세 그룹의 환자들을 관찰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짜 수술을 받은 그룹은 다른 두 그룹과 같은 정도로 증상이 개선되었고, 가짜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잘 걷거나 농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짜약은 암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천식, 꽃가루 알러기, 감염, 통증, 파킨슨병, 우울증, 그다음에 신부증, 협심증, 그다음에 고혈압, 관절염, 만성 피로증후군, 그다음에 체중 감량, 위궤양, 불면증 등 면역력 증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를 제거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관하여 한마음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과학 지식을 배워야 할까요? 대행 스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밝혀졌기 때문에 즉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관하여 우리는 한마음 사상에서 다음과 같은 과학 지식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 신념의 생물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체계로 발전하였듯이 믿고 맡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둘째, 믿고 맡겼을 때 그것을 실행시켜 실제로 현실화시켜주는 것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주인공의 시도 때도 없이 맡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는 생물의 진화에 관하여 대행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행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 고리가 있는데 그
그 꼬리가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꼬리가 사라졌고, 날개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날개가 생긴 것이라고 하시면서 진화의 장본인은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행스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설명하면, 진화란 환경의 악조건이 발생했을 때 생물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목적이 있는 고의적인 돌연변이에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있는 진화가 가능한 것은 각각의 생물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임계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 종에서 일부만이 원한다고 하여 종 전체의 형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계치를 넘는 많은 숫자가 형질이 바뀌는 것을 원할 때 집단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진화에서 생각할 일은, 진화란 생존 경쟁이 아닌 공생을 진화의 법칙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행스님께서는 인간은 단세포에서 진화를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나, 그 진화의 방향이 순전히 돌연변이에 의하여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물의 종이 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진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이해서 말하면 대행스님의 진화론은 자발적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진화란 목적이 없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공에 의한 의도적인 진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현대과학에서는 진화론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현대과학에서는 극소수의 과학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옳다고 믿습니다. 다윈은 19세기 종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진화의 요체는 자연의 선택과 우연한 돌연변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동물이 추운 기후에 이겨내기 위하여 두터운 모피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다윈의 해석에 의하면 동물은 자연의 압박에 이겨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DNA의 돌연변이를 일으켜 모피를 생산하는 DNA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순전히 우연에 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다윈 진화론의 요점은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와 적자 생존을 통한 자연 도태이며 유물론적 진화론입니다. 이러한 다윈의 진화론은 그동안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왔지만 생물학의 유물론자들에 의해서 칠홍성같이 지켜져 왔습니다. 다윈 진화론을 지키는 대표적인 유물론적 과학자로는 미국의 사회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과 영국의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후성유전학 에피제네틱스가 출현하면서 사정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후성유전학이란 기존 유전학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후성유전학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 결정론. 기존 유전학에서는 유전자가 인간의 모든 것, 즉 인간의 해부학적인 것, 생리학적인 것, 심지어 심리학적인 것을 모두 지배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이것을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전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면 행복 유전자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전자 결정론에 근거하여 1900년에 시작하여 2004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었고,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거의 완벽하게 해독되었을 때 유전자 결정론자들은 참담함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유전자는 10만 개는 돼야 인간의 생리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작 23,000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전자 결정론이 근본적으로 그릇된 것임을 명명백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후 과학자들은 유전자 결정론을 반성하면서 2004년경에 새롭게 출현시킨 새로운 유전학이 바로 후성유전학입니다. 후성유전학은 DNA의 유전자 염기서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는 과정과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유전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기존 유전학과 후성 유전학이 다른 점은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서로 다른 점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분야가 기존 유전학이라고 한다면,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변화가 없는데 그 유전자의 발현이 전혀 달라지는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후성유전학입니다. 그리고 후성유전학의 개념은 라마르크의 진화론과 동일한 개념이므로 혹자는 후성유전학의 등장을 라마르크의 부활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존 유전학과 후성 유전학의 차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기존 유전학에서는 바람 유전자가 발견되면 이게 바람 유전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발견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암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성 유전학에서는 바람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바람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 유전자 외벽에는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두 겹이나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제거되지 않으면 바람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 단백질을 후성 유전체라고 말합니다. 후성 유전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물 실험이 있습니다. 아구띠 생쥐라는 생쥐가 있는데 이게 아구띠 생쥐입니다. 이 쥐는 아구띠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구띠 생쥐입니다. 만약 이 아구띠 유전자에 메칠기가 붙지 않으면, 이게 이제 아구띠 유전자에 요거는 메칠기 빨간 점이 아구띠 유전자에 메칠기가 붙은 거고, 요거는 메칠기가 붙지 않은 아구띠 유전자입니다. 만약 아구띠 유전자에 메칠기가 붙지 않으면은 아구띠 유전자가 발현하게 되어 생기는 이와 같이 털 색깔이 노랗게 되고 몸집이 비만해지고 자라면서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잘 걸립니다. 그러나 아구띠 유전자에 메칠기가 붙으면, 이같이 메칠기가 붙으면 아구띠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게 되며 생기는 털 색깔이 갈색이 되고, 이런 갈색이 되고 몸집이 작고, 여기 비해서 몸집이 작고 또 자라면서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후성유전학 실험에 의하면은 노란색 털을 가진 생쥐가 이 생쥐가 새끼를 베었을 때 보통 먹이를 주면은 태어나는 새끼의 대부분은 어미와 같은 노란색 틀에다가 대부분의 색은 노란색 틀에다가 몸집이 크고 자라면서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잘 걸렸고 또 이 지들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아구띠 유전자에 메틸기가 붙어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들에서 메틸기가 붙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노란색 틀을 가진 아구띠 생쥐가 새끼를 베었을 때 비타민 B12, 엽산, 콜린, 베테인 등 4가지 영양 보조제를 보강한 먹이를 주었더니 태어난 새끼들은 대부분 이런 갈색 틀에다가 몸집이 작고 자라면서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았고 이 생쥐들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아구띠 유전자에 메칠기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메칠기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털 색깔, 몸집, 병에 대한 저항성 등은 다음 3, 4대까지 유전됐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후성유전학에서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다음과 같은 환경적 인자가 메칠기의 부착 여부를 결정하여 유전자 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즉 음식, 운동, 기후, 약물, 세균, 화학물질, 환경 오염과 같은 물질적인 요소와 또 문화적 요소라든지 스트레스, 명상, 기공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이 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스트레스나 명상과 같은 이런 스트레스나 명상, 기공과 같은 마음의 현상이 메칠기에 작용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주인공이 얼마든지 메칠기에 작용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발현된 유전자가 다음 세대의 3대, 4대 후손들에게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진화의 주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진화의 주체가 마음이라고 주장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이며 줄기세포 전문가인 브루스 립턴은 자발적 진화라는 책에서 이 자발적 진화라는 책에서 생명의 진화란 다윈이 주장한 우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주체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진화론에 관하여 한마음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과학 지식을 배워야 할까요? 대행스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진화론에 관하여 우리는 한마음 사상에서 다음과 같은 과학 지식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포함하여 생물의 진화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종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목적에 맞게 진화하는 것이지 결코 우연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고, 둘째, 기존 유전학만으로는 인간의 유전 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후성 유전학을 보완하여야 완벽한 유전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행스님께서는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맞물려서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100%가 되어 온전한 세상이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계는 무시하고 물질계만 집착하여 바깥에서 끄달리고 바깥으로 이름을 찾고 바깥으로 형상을 찾고 이렇게 물질 50%만 넣고 굴리다 보니까 세상이 온전하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여 크고 작은 액난이 거듭거듭 닥쳐오고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행스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병고, 백혈병, 간암, 정신병, 간질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모습 없는 모습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수없이 잠재있는 모습 없는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면 개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모두 위협을 받는 수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도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자라나는 우리들의 후손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새들도 새끼를 기르고 주워다 먹이고 애를 쓰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천을 하는 공부, 말하자면 어떠한 거든지 자료를 삼고 모든 것을 주인공에 이름하면서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용도든지 서슴지 말고 주인공에 맡겨놓고 그것을 실험하고 참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